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인데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감명해서 그들의 어떤 성장 모델이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개인들에게 유행처럼 번졌고 이게 매크로에 영향을 주면서 가파르게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정말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PER이 싸다고 덥석 매수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로 근거해서 정교한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게임주 빅뱅 저서로도 유명하시죠? 김단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관심 분야가 신성장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교한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의 변곡점에 속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교한 가치 투자고요. 일단은 2010년도 이후부터 저희 그 경제의 정서가, 증시의 정서가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도 한 근 20년 동안 7% 정도를 계속 유지했고, 근데 그것도 3%로 떨어지고 가격과 실적 간의 괴리가 상당 부분 메꿔짐에 따라서 그냥 그물로 담듯이 단순하게 싸다고 해서 주식을 산 주식이 오르진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2014년도부터 15년도에 가장 키워드 주제가 이제 1인 가구였습니다. 그때 이제 편의점 주식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 분위를 모두 반납한 상태고요. 이제 왜냐하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점포 확장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산업도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유아기와 성장기에 굉장히 많이 몸과 골격이 크는 것처럼 산업도 그런 어떤 수명에 있어서 크게 변화하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교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곡점에 처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보이는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먼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0년도 이후부터 증시의 정서가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에 가할 수 있는 역동성의 어떤 그 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가 어떤 증시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개인 투자자가 그거를 역동성을 부여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좋은 주식,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주식의 공통점이라 하면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감명해서 그들의 어떤 성장 모델이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개인들에게 유행처럼 번졌고 이게 매크로에 영향을 주면서 가파르게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컴투스, JYP, 셀트리온, KMW, LG화학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한다. 컴투스는 우리도 북미와 서구 지역에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 JYP는 K-팝 열풍이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퍼질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있다. 셀트리온은 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실제로 미국의 FDA를 받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KMW는 5G 장비 수혜, LG화학은 2차전지처럼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밸류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해서 개인들에게 이게 바이럴이 번져서 개인들의 수급을 위주로 먼저 이어져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공통점인데, 이를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내러티브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감명하고 어떤 개인들에게 마케팅 영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시대가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미래 실적 확장 기대가 높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꿈이 있는 그런 산업군은 어느 산업군으로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3가지 정도를 뽑고 싶은데요. 좀 남들이 주목을 안 하는 것 가운데서 개인들의 욕망이 조금 집중될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이, 첫 번째는 드라마 제작사고요. 두 번째는 웹툰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패션 기업, 이렇게 3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3개의 산업 말씀을 주셨으니까 드라마 제작, 웹툰, 패션 중에서 대표님께서 드라마 제작 산업에서 찾으신 성장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죠. 드라마를 사이런 픽처스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건 넷플릭스라는 말을 네. 하죠. 그거는 사이런 픽처스가 오징어 게임을 단순하게 용역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의 IP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드라마 IP를 보통 유통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뭐 SBS, SBS, KBS, 뭐 MBC 같은 드라마의 방영권을 채널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OTT를 통해서 이제 여러 영상 채널의 어떤 유통 통로가 확장이 되면서 어떤 드라마 제작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잔고가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드라마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들이 단순하게 용역 의뢰를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IP 보유자로서 드라마를 직접 보유하는 시장이 됐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2조 정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역사가 이제 2016년에 그 CJ ENM으로부터 별도 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201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 업력이 그럼 6년밖에 되지 않는 건데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 중에 매출 중에 편성으로 인한 수익이 1,600억, 판매로 인한 수익이 1,800억이었는데 근데 이게 편성과 판매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 CJ ENM으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아서 그 드라마를 제작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게 편성 수익이라고 하고 판매 수익은 자기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을 해서 드라마를 직접 만들어서 그런 방영권들을 유통사나 여러 가지 OTT 채널에 판매를 한 것이 이제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판매 수익이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신들이 IP를 보유해서 뭐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제가 책에서도 언급한 중소형 제작사들이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굉장히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뭐 150억 내지 400 정도의 돈이 드는데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을 모조리 투입을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드라마 하나가 잘 안 되면은 뭐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앞서 언급드린 레몬레인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이 지금 잔고가 넉넉히 쌓이고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동남아의 OTT 플랫폼인 VIU와 같은 회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전에 미리 방영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국 드라마의 그 어떤 흥행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조금 위험 부담 없이 먼저 제작을 하게 되고 지금 이들의 영업이익은 뭐 약 30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2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인데 그게 A스토리가 IP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제작 드라마인데요. 조금 중소형 채널인 ENA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이 이유 자체도 그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협상을 했고 그 ENA가 낙점이 되어서 그리고 그게 또 큰 성공을 거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걸 통해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일단은 그 오징어 게임이랑 그 A스토리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넷플릭스가 지금 20조를 컨텐츠 투자에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에 2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1조 내지 2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가 그 드라마 수주를 의뢰를 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의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통상적인 드라마 비용의 뭐 30% 정도를 얹어서 그 30%를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으로 이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후한 값을 쳐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해서 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30%에 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A스토리가 자체 자본을 투입해서 IP를 보유하고 있고 ENA의 방영권을 매각을 해서 뭐 드라마 제작비 한 50% 정도를 충당하고 이걸 넷플릭스에도 팔았고 넷플릭스에도 그 나머지 50%를 충당하고 그리고 뭐 VIU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의 중복 판매를 하면서 그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0%뿐만 아니라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할지 몰라서 그런 어떤 방영권을 미리 조금 싼 가격에 매각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트랙 레코드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면은 그 드라마의 방영권의 어떤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30억에서 뭐 한 50억 정도를 번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뭐 2배, 3배로 오르는 거는 굉장히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애니플러스도 핵심 성향주로 꼽아주셨는데 이 애니플러스는 왜 좋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애니플러스는 그 동명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의 IP를 돈을 주고 사들여서 그 한국의 그 방송 채널을 통해서 틀어주고 뭐 애니플러스는 동남아에도 채널이 있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만화와 애니 비즈니스를 하던 사업이었는데 10억 정도의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업력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를 내놨는데 그것이 오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드라마 제작 대상을 받고 그 당해 2021년도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를 내놓았었는데 드라마 제작 경험도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첫 드라마로 그렇게 누적 매출이 150억이 넘을 정도로 큰 대박을 쳤는데 그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애니메이션이지 만화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한 상황에서 그 10억 정도의 인수한 위메드가 그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그리고 차기 라인업도 드라마 라인업도 구체적으로 4개 정도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업사이드가 또 굉장히 열려있다. 그럼 위메드의 가치만 해도 최소 7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네.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기대 실적과 지금 가격과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넷플릭스 자체 주식을 사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OTT 시장 플랫폼 간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이런 OTT가 또 제작 여력이 마진을 깎아먹고 있다. 점점 IP 확보는 노력을 서로 하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ROE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드라마 제작 산업에도 약간 리스크 요인일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넷플릭스 OTT 자체에서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는 지금 산업이 성장기를 지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성장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경영 효율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비용이나 뭐 투자 비용을 줄여서라도 조금 마진율을 개선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지금 현재 콘텐츠 투자액 가운데 20조 가운데 1조가 지금 국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5%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네. 근데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내부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한국 투자는 오히려 그런 비용 감축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비중을 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늘릴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하게 넷플릭스에 좀에 대해서 부연을 설명드리자면 넷플릭스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근데 넷플릭스는 워낙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컨텐츠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단순하게 그 20조 가운데 1조만 줄여도 지금 영업이익이 7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조 정도만 늘려도 굉장히 큰 그 재무제표 실적 개선,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줄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 넷플릭스 말고도 또 CJ E&M, KT 같은 아예 대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사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형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작사는 좀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그 대형 제작사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 그 모회사인 CJ E&M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J E&M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기본적으로 IP 홀더로서 이미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앞서서 이제 성장을 좀 크게 하려면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외 진출인데요. 그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M은 그 미국의 어떤 드라마 제작사 인수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뭐 중기적, 장기적으로 뭐 서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폭증할 모멘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